배임죄 폐지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배임죄가 굉장히 좀 모호하게 지금까지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단 배임죄를 걸어놓고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배임죄가 아니어서 횡령도 아닌데 횡령이 아닐 것 같으면 배임죄로 걸어놓고 라고 하는 기소가 그렇게 기소가 되어서 실제로는 배임죄도 아닌 걸로 판단이 난 게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걸려 있는 재판이 지금 배임죄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배임죄라는 것을 없애버려야지 그 부분은 면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대장동에 관련된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의도가 불순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재판 중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지금 넘겨진 상태인데 배임죄가 이제 폐지가 되면 죄 자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이 사건들 자동 면소가 되는 건가요? 이제 법 규정하기 나름이고요. 네. 통상적으로는 과거에 죄가 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죄를 안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 네. 특별한 부칙 규정이 없으면 면소가 되는 게 면소 맞고요. 조치. 부칙 규정에 경과 규정을 두면은 또 다른 어떤 판단들이 가능한데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안들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정책적 판단을 하고 메시지를 내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게 적절한지 참 의문이고요. 국민의힘도 기존에 사실 이 배임죄 논의가 나온 것은 기업 경영인들에게 이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모호성으로 인해서 경영의 위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구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것을 또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켜요.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를 하지 말고 지금처럼 배임죄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엄벌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인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자라는 입장인지 의문이고요. 정책에 집중해서 좀 논의를 합리적으로 지혜를 모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엮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거의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처럼 달랐지 않느냐라는 부분.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얽혀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일정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른바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요건들을 충족하면은 사실은 기업의 대표이사나 이사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쉽사리 배임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 속했던 정치인들이 배임죄 폐지를 역설했던 사례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역으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 2012년에 트위터에서 공개된 발언으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은 해괴한 소리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민주당이 정말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것은 오해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 배임죄 폐지 법안에 부칙 규정을 명확하게 넣으면 됩니다.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넣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맞춤형 입법, 헌정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그 배임액은 4,895억 원에 달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 혹시 되물어 보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죄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요. 네.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과만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단체의 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이런 일련의 문제되는 행위들을 다 범죄의 처벌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예. 배임죄 자체는 폐지하더라도 관련 입법을 좀 더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다 깔때기처럼 얘기하면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적용례도 저는 지금 현재 재판 받고 있거나 현재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거냐 열어놓고 논의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방어하기 위한 법 아니냐. 이렇게 규정하면서 하면은 이게 논의가 건강하게 흘러갈지 모르겠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배임죄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한 가지 짧게 재반론을 드리면 네. 대체 입법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말씀에 사실은 함정 내지는 공백이 있어요. 배임죄를 폐지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칙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이미 배임죄를 저질렀거나 재판받고 있는 분들 처벌을 못하고 면소가 됩니다. 대체 입법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벌법규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성 요건을 과거에 소급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배임에 해당하는 일들을 저지른 분들 배임죄로도 처벌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대체 입법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생기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같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세간에서 불려온 분들 사실관계가 부합한다고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배임으로 재판받아온 기업인들 등등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의를 할 때요. 본질에 접근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배임죄 폐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배임죄 계속 유지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구성 요건을 좀 더 정치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거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냐, 이런 내용 본질을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 프레임을 이재명 대통령 딱 연결시키는 순간 이 본질은 사라지고 매우 부차적이고 별로 그 근거도 없는 이런 주장으로 소비가 돼요. 정치의 영역에 살 일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오늘도 논의 자체가 이 배임죄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의견 교환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다 사라지고 이상하게 부차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든 사안들이 다 이렇게 되거든요. 정치 이슈화 시켜버리고 알겠습니다. 정책적 내용은 사라지고 네네.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게 부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법률의 최종 공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배임죄로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에 있는 대통령이 내 재판이 면소될 수 있는 법률을 최종적으로 공포한다는 것은 국가의 근본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이어서 대통령만 한정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 포함해서 배임죄의 어떤 존폐 여부를 내용적으로 논의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시면요. 부칙 규정에 딱 한 문장을 두면 됩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정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라고 하면은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형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내란 재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이어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 기일에도 중계를 신청했고요.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는데 일단 재판 중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재판이고요. 예. 사법부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과 불안감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였던 내란 재판을 포함해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엄중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고요. 법원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서 허가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등의 문제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리고 남기는 어떤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추가 기소 재판 이외에 지금 한덕수에 대한 재판도 중계가 허가가 됐고 향후에도 그런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판 중계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죠. 공개와 중계는 다릅니다. 네. 지금도 12.3 비상계엄 관련된 대부분의 재판들은 군사기밀을 다루는 경우가 아니면 취재진에게 다 공개가 됩니다. 방청도 추첨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고 있죠. 그런데 중계는 왜 지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냐면 그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사건건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커요. 그러면은 방송 중계를 통해서 이것이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인 예단을 심어줄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은 그것이 무죄일 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계를 하게 되면 증인이 상당히 위축됩니다. 이건 형사재판 자체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아무리 비식별 조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증인이 특히나 이런 재판에서는 본인의 상관 또는 동료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인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계 부분은 지극히 신중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좀 과한 입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과한 지금 입법이요? 입법을 말씀하실 게 했나요? 있나요? 민주당이 입법을 했나요? 입법을 했죠. 왜냐하면 특검법에 그 중계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법원조직법이랑 규칙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특검법에 네. 보면요. 그 중계를 특별검사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를 해야 되고 그것을 그
거부할 때는 아예 결정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원의 결정은 원래 법정에 나와서 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판결과 달리. 그런데 이유를 밝혀서 선고해야 되는 조항까지 넣어놓으셨던데요. 일단 헌법에 보면은 거부할 사유들이 명시가 돼 있고 뭐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들이 명시가 돼 있고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도 결국 헌법의 범위 내에서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고 절차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법원 조직법과 관련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특검법에 담아뒀다고 해서 이런 헌법과 기존 법률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기존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결정을 해서 허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서 무리하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공개와 중개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개에 헌법에서 대해서 말하고 말씀드려요. 있는 것은 공개고요. 법원 조직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공개입니다. 그런데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건 중개고요. 특검법 개정하면서 중개에 관해서 조항도 하나 더 추가하셨잖아요. 제가 법문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다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 시청자들께서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공개와 중개가 다르지만 그 중개라고 하는 것은 공개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원래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거면 공개에 대해서 헌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면 중개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중개라고 하는 것도 아까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있으면 중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있는 존재하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법원의 결정까지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중개라는 것도 공개한 범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 공개 재판이라는 원칙과 중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하나 글을 올렸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 입장을 언급하면서 구치소 식사를 트집 삼아서 밥 투정을 하고 있다. 뭐 배달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비판의 글을 올렸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외부 도시락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과 연관해서 언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된 인물들의 대응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요. 본인의 재판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서 계속 보석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변호인도 식사와 관련해서 일종의 감정에 호소하는 대중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보석이라고 하는 결정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번지수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요. 저런 것에 관해서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을 하면서 특정 피고인에 대한 처우에 관해서 저렇게 변호인을 약간 조롱하는 듯이 하는 그런 언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윤 전 대통령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수용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 책무가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은 역시나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측에서는 또 다른 어떤 제보 내용을 좀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에 교정 직원 7명이 차출돼서 52일 동안 24시간에 달하는 시간에 걸쳐서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 그런 교도관이 인증된 어떤 글이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뭐 이 기간에 근무 일지 작성도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서 초기의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간에 국민들이 얼마만큼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 수감 피고인의 입장이 아니고 무슨 여전히 대통령인 것처럼 저렇게 뭐 특혜성 어떤 요구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행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접견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정성호 장관이 지적했던 문제 포함해서 지금 이 제보 사항 포함해서 이게 과연 일반 수감자의 어떤 기준에서 보자면은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적 의문들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교도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이런 제보 사항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실에서 주장을 했고 뭐 추후에 뭐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가 휴대전화를 여러 번 바꿨다라는 정황이 나왔는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 2월 4일
그날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이다. 또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난 5월에도 휴대전화를 바꿨다. 근데 이제 접대 의혹 관련해서는 일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동석자와 해당 술집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을 내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공수처가 공문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규현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관련해서 강력히 수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요, 개별 국회의원이 통신사에다가 네. 특정 가입자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이력을 요구하면 그걸 제출해 주는 게 맞는 겁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통신사가 영장 없이 제출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의 문제 제기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일반화되면 국회의원실에서 특정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요구하면 카드사는 줄 겁니까? 그럼 헌법상의 영장주의는 형해화되는 거예요. 이 점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월 4일이라고 하는 날짜는요. 민주당에서는 세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데 갤럭시 S25 휴대폰이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월 4일에는 그 사전 예약한 사람들에게 순차 배송이 돼서 순차 개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날이에요?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날 3시 23분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새 휴대폰에 유심칩을 꽂았다라고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고 언론에 처음 보도된 시각이 2시 26분입니다.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매체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요. 통신사에서는 2시 32분에 뉴스원이 가장 먼저 보도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법관이 일도 안 하고 속보만 보고 있다가 구속 취소 청구가 됐다고 하는 속보가 뜨니까 아, 나 휴대폰 바꿔야겠네 하고 밖에 뛰어나가서 최신 기종 사와서 유심 꽂았다는 겁니까? 이거는요. 해도 너무 과한 억지 주장이에요. 이런 것을 걸러내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고 나아가서 언론이 검증해서 보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 언론에서는 굉장히 휴대폰을 여러 번 바꾼 것처럼 인포그래픽도 만들었던데 저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이런 정보를 사기업으로부터 그냥 받아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언론의 문제 제기와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갖다 맞추기가 참 맞지 않다라는 의견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셨어요. 휴대전화 교체 정보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하라라고 하면은 통신사가 그냥 주는 건가? 이거는 빅브라더 독재 시대 예고편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지규현 부장판사의 룸살룸 접대 의혹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 네. 이제 사법부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발표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서에 따르면은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변호사라고 하는 직역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어떤 그 금품 또는 뭐 향응 수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사법부 스스로 발간한 청탁금지 해설서에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28,000원어치 식사를 변호사가 대신 판사의 식사비를 대납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는 판결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사 결과상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저렇게 발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당시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법대에서 엄중한 내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신상 발언을 하면서 변명을 하거든요.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그런 사실 없다라고 했는데 다 동석에서 룸살롱에서 술 마신 거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두 잔 마셨다고 발표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술값 계산하고 나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대납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사실과도 다른 내용을 법대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자기 변명이나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은 포함하면 종합적으로 다 징계 사유입니다. 근데 징계 사유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그때 공수처 수사 결과를 포함해서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수는 있겠다라고 이제 여지를 뒀는데 저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징계 사유를 넘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나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사법부가 고구마처럼 끙끙 끌어안고 있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와서야 이런 방식으로 조의대 청문회가 그 진행될 예정인 당일날 이렇게 발표하는 것조차도 매우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국회의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자료 요청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답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기업이 이렇게 민감한 통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룸살롱이라고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룸살롱인가요? 지금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은 거기는 룸살롱이 아니라 가운데에 터져 있는 공간이 있어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라이브 카페 같은 곳이고 룸살롱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접대부도 동석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무슨 근거로 룸살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법대에서 소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당시 석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제기한 의혹은 마치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된 재판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찍힌 시점 자체가 2023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비상계엄과 무관하잖아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가라는 점을 제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봐야겠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